최 씨는 그러면 죽었다는 걸 몰랐다는 건가요? 같이 있었으면 같이 술도 먹고 그랬다며. 보라카이, 필리핀에 위치한 환상적인 섬, 눈부신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여유로움이 공존하는 지상낙원. 하지만 2020년 1월 17일 필리핀 보라카이의 한 호텔에서는 그런 평화로운 풍경과는 전혀 다른 음산하고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객실 안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지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52분. 남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망자는 39세 한국인 남성 김씨. 그는 회색 반팔 티셔츠에 무늬 있는 긴 바지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또한 왼팔에는 다 그려지지 못한 듯한 타투 하나가 보였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의 모습이 특이했습니다. 침대 중간을 가로질러 누운 채 두 발은 바닥에 닿아 있었고 양팔은 손등이 보이도록 아래로 내린 상태로 천장을 바라보며 정지한 듯한 자세였습니다. 사망자의 오른팔 아래엔 베개가 있었는데 그의 허리 아래를 지탱하듯 받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3일 현지 거만이가 약 8분간 진행한 사망 진단 결과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 심장사이며 선행한 원인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 원인인 알코올 중독과 사망 사이의 간격은 6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씨의 유족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소 지병 한 번 없던 건강한 그가 낯선 나라의 호텔방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오래 둘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시신을 국내로 이송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고심 끝에 1월 21일 필리핀에서 김씨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다음 날인 22일 유골함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전달된 김씨의 유품인 현지에서 온 배낭 안에는 젖은 옷가지들만 있을 뿐 그의 신발도 슬리퍼도 지갑 심지어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또한 시신이 발견된 그날 아침 호텔에 도착한 관계자들도 시신을 처음 마주한 순간 단번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갔기 때문에 사망 선고 이후 여행사 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김 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배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부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얼굴 오른쪽부터 김 씨의 다리까지 빨갛게 변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현지 여행사 직원이 호텔에 도착해 사망한 김 씨를 본 것은 오전 9시 38분. 이어 들어온 관계자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이미 김 씨가 사망한 지 시간이 꽤 흘렀던 걸까? 발견 상태부터 사인, 갑자기 사라진 지갑과 핸드폰까지 처음부터 이상했던 의문의 사망. 하지만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시신은 이미 화장이 되어 그 진실을 찾는 과정은 정말로 험난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낮에는 스마트하게, 밤에는 스트롱하게. 남성 영양제 스트롱잡스 경험해보세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0년 1월 17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39세 한국인 김씨가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20년에 벌어졌는데 5년이 지난 2025년 5월에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인 회에서 벌어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요. 보통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시신을 비행기에 싣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돈도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게 보통은 화장해서 유골만 가져오죠. 그러면 증거가 일단 사라지고, 그리고 외국에서의 특히 이제 동남아 같이 과학수사라는 것이 사실은 뭐 되게 낮은 수준의 나라에서는 증거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영리한 범죄자들이 이런 어떤 사법권이 좀 아니면 수사가 좀 수준이 낮은 그런 외국에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우리가 범죄 도시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죠. 발견 상황은 이제 아침에 시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가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검시해 봤는데 자세도 약간 좀 불편해 보이고 상태도,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 이건 사실은 뭐 거기에 거만이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아니 급성 심장사라는 게 뭡니까? 심장이 멎었다는 거잖아요. 네. 갑자기. 아니 그건 알죠. 근데 왜 멎었냐 이 말이에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무슨 이게 답이에요? 중독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 농도가 어떤데?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6시간 뒤에 사망을 해? 아니, 이게 무슨 그런 게 어딨어. 당시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채취되지 않아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죽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침대를 중간에 가로질러서 누운 거죠. 툭 쳐진 거예요. 근데 오른팔 아래에는 뭔가 이렇게 지탱하는 형태. 마치 뭐 뽕을 맞았거나 아니면 뭐 약을 했거나 이렇게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로 의도했나?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사망한 김 씨가 굉장히 깔끔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뭐 봉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따로 이렇게 뭐 넣고 막 이런 성격인데 이 배낭이 한국으로 온 배낭 보니까 젖어 있고 막 옷도 다 섞여 있고. 그러니까 누가 그냥 대충 넣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당연한 게 그 뭐 누가 그 주변에 있는 뭐 같이 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련된 사람이 이거 그냥 대충 한 거죠. 뭐 그 살아있는 사람만큼 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휴대폰, 지갑, 신발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휴대폰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죠. 그럼 지갑은? 그럼 강도라는 의미인가? 그것도 이상해. 근데 휴대폰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데일수록 도둑도 많고 그러니까 범행 현장에서 뭐 도둑이 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김 씨의 죽음에 수상한 점이 더 없는지, 김 씨가 묵은 호텔의 객실에 또 다른 사람의 출입이 없었는지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과학수사대가 사망 현장을 확인하자 김 씨의 죽음에 대해 더 구체적인 조사 결과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목 뒤, 등과 허리, 팔, 왼쪽 다리까지 시신에는 뚜렷한 시반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왼손 엄지는 침대에 닿은 채 짙은 보라색 혹은 청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오른손은 베개를 치운 상태에서도 비스듬히 들려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사타구니 아래 침대 시트에는 사망 이후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체액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김 씨의 호텔 방에서 숙취 해소제인 알코덱스 빈병 1개가 발견됐습니다. 그건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출국 전 직접 챙겨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김 씨가 숙취 해소제를 마셨다면 급성 알코올 중독이 올 만한 심각한 음주를 했을 수도 있는 상황. 수사팀은 호텔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밤 9시 59분부터 17일 새벽 2시 41분까지 CCTV 영상에서 5차례에 걸쳐 찍혀 있었던 김 씨의 모습. 당시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외출 후 다시 객실로 귀가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외출과 복귀를 반복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었는데 16일 저녁 9시 59분과 11시 31분 영상에는 김 씨가 입은 상의가 검정 자켓이었다가 민소매 티셔츠로 달라졌고 17일 2시 36분 영상에서는 김 씨가 사망 당시 입은 복장과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 1시 40분 찍힌 영상에서는 오른손에 맥주병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영상, 그렇다면 김 씨가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새벽 2시 42분에서 여행사 직원이 객실에 도착한 9시 38분경 사이 김 씨가 그토록 많이 술을 마셨던 것일까? 대체 그 7시간 동안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김 씨는 보라카이에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여행을 떠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김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최 씨. 심지어 김 씨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17일 오전 9시 4분 최 씨는 호텔 프런트에 내려가 김 씨의 사망 사실을 최초로 알렸습니다. 앞서 발견된 CCTV 영상들에도 김 씨와 함께한 최 씨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16일 저녁 9시 59분부터 17일 2시 41분 영상 모두 말입니다. 1시 40분 CCTV 영상에서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 과자 등이 담긴 봉투를 들고 김 씨와 함께 복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는 16일 새벽 1시 30분 보라카이 칼리보 공항에 김 씨와 함께 왔습니다. 최 씨의 말에 따르면 그날 새벽 보라카이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심한 두통을 호소했다고 했습니다.
16일 오전 6시 16분 김 씨는 호텔 밖을 산책 중이던 최 씨에게 닭소리 때문에 잠을 자기 어렵고 머리가 아프니 프런트에 객실 변경을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알겠다면서 편의점에 약이 있는지 가보자는 취지의 메신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40분 정도 뒤인 10시경 최 씨는 여행사 직원을 통해 객실을 변경했습니다. 이어진 일정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둘은 오일 마사지도 받고 바닷가에서 수영도 했으며 해가 진 뒤에는 저녁 식사와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심지어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 이후 영업이 끝난 술집을 나와 그들이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사서 호텔 방에서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CCTV에서는 김 씨의 흔적은 없었고 17일 오전 8시 52분 최 씨 혼자 객실에서 나와 호텔 밖으로 외출하여 8시 58분 객실로 돌아왔고 9시 2분 객실에서 나와 호텔 1층으로 내려가 9시 4분 프런트에 김 씨의 사망 사실을 알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외에 외부인의 출입 흔적은 없는 CCTV 영상. 여기에 더 감춰진 것은 없는 것일까? 네, 사체 관련돼서 시반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세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정황들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하체가 시반이 생긴 거고 네. 그 오른손은 베개를 치운 상태에서도 비스듬히 들려 있었던 강직이 왔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 그럼 그 이전에 죽었다는 거죠. 네. 훨씬 이전에. 최 씨는 그러면 죽었다는 걸 몰랐다는 건가요? 같은 방에서 자는 친구인데 그렇죠. 네. 이상하죠. 그러니까 강직이 오면 안 되죠. 같이 있었으면. 왜냐면 강직이라는 게 몇 시간 뒤에 오는 건데 같이 술도 먹고 그랬다며. 그런데 어떻게 강직이 오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6시간 전인 사실 5시 30분 이전에 김 씨가 사망하셨는데 그럼 최 씨는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CCTV상에 최 씨가 왔다 갔다 이것저것 객실에 하면은 그 김 씨가 죽은 걸 알면서도 왔다 갔다 한 건가? 이런 네.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도 경에 지금 이제 이 과학수사대가 여러 가지 베개를 치우고 이런저런 걸 봤는데 31분경에 오른팔에 그대로 강직되어 있었다면은 보통의 이제 강직 시간이 6시간 정도 전후면은 앞으로 환산하면은 새벽 5시 30분 이전에는 사망했을 것으로 그렇죠. 추정된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침 8시 52분에 나왔다가 그다음 6분 뒤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9시 2분에 나와서 이제 사망 사실을 알렸는 것인데 나오고 들어올 때 이때는 옆에서 이렇게 똑같이 누워 있었을 텐데 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되게 이상한 거죠. 죽은 걸 몰랐냐? 아니면 알고도 그냥 방치한 거냐? 네.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3차까지 이어져서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 왜냐면 이제 당시 알코올 해소 숙취음료도 빈병이 보였고 3차까지 술자리 그리고 또 술 사갖고 올라간 건 분명히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을 봤을 때 실제로 급성 알코올로 죽을 수 있는 게 평균적으로 네. 0.417. 그런데 이 사람이 CCTV에 찍혀서 가지고 들어간 술의 양은 대략 추정해도 0.05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알코올로 죽은 게 맞아요?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밤중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마지막 함께였던 김 씨의 고등학교 동창 최 씨가 있었는데요. 그는 뭘 알고 있는지 이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김 씨의 유족들은 아들의 사망 11일 뒤인 2020년 1월 28일 동창 최 씨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최 씨가 김 씨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것. 들어보니 금액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뜰했던 아들이 그런 금액을 빚지는 게 이해가 안 갔다는 가족들. 2월 4일 이 때문에 김 씨의 동생과 지인은 직접 최 씨를 만났습니다. 최 씨는 원래 5천만 원 정도를 김 씨에게 빌려줬고 집에 불이 난 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어서 총 6천만 원이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 씨는 공증서를 내밀었습니다. 불이 난 건 사실이었습니다. 걔는 부산 사하구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았는데 2019년 10월 15일 오전 7시쯤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어요. 소방차 8대가 출동할 정도로 컸었거든요. 화재로 인해 집주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김 씨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어야 했을 수도 있는 상황.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 김 씨는 동창 최 씨를 만났습니다.
둘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인연을 맺은 뒤 꾸준히 연락을 하며 서로의 내밀한 이야기를 나눌 만큼 친밀하고 애정어린 관계였습니다. 김 씨는 어릴 적 화상으로 인해 머리의 특정 부위에 모발이 자라지 않아 평소 외모 컴플렉스로 모자를 착용하고 다녔는데 최 씨는 그런 김 씨를 이해하고 함께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최 씨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로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죽음과 관련해 보라카이 현지 상황을 묻자 최 씨는 명확한 대답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보라카이 현장에서 신고 직후 최 씨를 만났던 여행사 관계자들이 최 씨에게 들은 사망 시간도 내용도 서로 달랐습니다. 둘이서 술자리를 마치고 김 씨가 잠든 시각에 대한 진술도 4시라고 했다가 7시라고 다르게 진술했고 17일 아침에 일어나서 최 씨가 짧게 외출한 목적에 대해서도 담배를 피기 위해서라고 한 진술도 있었던 반면 식사를 위한 것이라는 상반된 진술을 했습니다. 또 김 씨의 사망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관련해서도 아침을 먹기 위해 김 씨를 쳤는데 느낌이 이상해서라고 했다가 아침밥을 먹고 왔는데 엎드려서 코를 박고 인기척이 없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엎드려 자는 모습이 불편해 보여서라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 최 씨는 김 씨의 사망 당일 김 씨의 자세를 변경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점과 이유에 대해서도 각 사람에게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 왔는데 엎드려 있었고 인기척이 없어서 라고 했다가 또 다른 인물에게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김 씨를 보니 불편해 보여서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망 당시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에게 한 진술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김 씨의 유품이었던 배낭 안에 있는 옷가지들을 약동물 감정한 결과 갈색 모자, 검정 티셔츠, 반바지에서 졸피뎀과 디펜히드라민이, 검정 자켓에서는 졸피뎀, 디펜히드라민, 그리고 이미프라민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어디서 온 걸까? 최 씨는 김 씨 사망에 대해 한국에 돌아온 이후 대부분의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단 하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 씨가 비행기를 탈 때부터 두통이 있다고 해서 호텔 프론트에서 약을 얻어 먹였다는 것, 그리고 그 약에 졸피뎀 성분이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호텔에서 제공하는 상비약은 한 종류, 일반 진통제로 약국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파라세타몰 성분의 해열 진통제였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졸피뎀을 사려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상황. 그렇다면 졸피뎀은 어디서 온 것일까? 네,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좀 많이 바뀝니다. 시간도 바뀌고 뭐 상황이 계속 바뀌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는 게 뭘까요? 최 씨의 진술은 신뢰할 수가 없죠. 이게 물론 본인이 술을 마셔서 기억이 좀 흐트러진다고 해도 이 삶에 A를 설명했다가 B를 설명해야 될 이유가 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술도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두통 관련된 이야기, 상비약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왜 그랬을까요? 약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래도 알코올을 실제로는 많이 마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알코올로 죽었다고 하니까 네. 그럼 설명을 하려면 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졸피뎀과 디펜히드라민, 이미프라민 이런 것들이 김 씨의 옷가지에 묻어 있었다. 이 묻어 있었다는 것의 의미와 이 약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성분을? 그러니까 옷에 묻어 있었다는 것은 글쎄 옷에 흘렸다는 건가? 아니죠. 차라리 그러면 다 섞인 게 토사물로 네. 이게 더 맞는 설명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만 먹여서 이 성분들만 먹여서 사람을 사망케 할 수 있을까요? 약물로만? 약물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걸 많이 먹이게 되면은. 근데 많이 먹인 상태에서 뭐 얼마를 먹었는데 모르니까. 그 시신은 이미 없으니까 그 거만이는 발견하지 못했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이게 좀 일반인 시선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절친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 뭐 10년, 20년 간 친구인데 친구가 나랑 여행 가서 죽었는데 11일 뒤에 그 부모님한테 공증서 들고 찾아가서 6천만 원 달라. 이게 너무 좀 빨라서. 매정한 거라고 해야 되나? 11일?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면 혹시 몰라도 그때 가도 상관없잖아요. 뭐 공증서가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지 얘는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졸피뎀의 출처 어디고 죽음의 이유는 무엇인지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 씨의 아내는 간호조무사로 남편이 거동이 불편하다며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왔는데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스틸록스, 아티반, 라제팜 등 수면 효과가 있는 약을 총 210정 처방받은 것입니다. 이 이상한 연결고리는 뭘 뜻하는 걸까? 그런데 김 씨가 들었던 보험이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3일과 4일 사망보험금 총 7억 원 규모의 보험 2개를 가입한 김 씨. 하나는 질병 사망 시 1억 9천만 원, 또 하나는 상해 사망 시 5억 원. 게다가 상해로 사망하면 2억 원이 더 합쳐져 7억 원이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보험이었습니다. 미혼에 자녀도 없고 당시 10년간 다니던 신발 제조 공장을 퇴직한 직후였던 김 씨가 매달 65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보험을 들고 3개월 뒤인 지난 10월 화재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퇴직한 이후 월 160만 원 남짓한 실업급여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 그에 비해 상당액인 65만 원의 보험료. 그리고 그 보험금의 수익자는 다름 아닌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이에 대해 김 씨가 항상 얘기했던 게 나는 나중에 갈 때 네 딸한테 다 주고 갈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보험 계약 모두 최 씨와 그의 지인이 대필로 작성한 허위 서류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김 씨의 지인은 김 씨에게 뭔가 석연치 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길래 아니 너 실업 상태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큰 돈을 빌려주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친구 타투하는 애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6천만 원은 최 씨의 타투샵 운영과 학원 사무실 임대 명목이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6천만 원을 먼저 빌려주면 2년 동안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 후에 2천만 원을 갚고 남은 금액을 7에서 8%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약속까지 한 최 씨. 하지만 그는 기존에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타투 학원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김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몰랐던 김 씨는 주택 청약을 해지하고 적금을 깨가며 친구 최 씨에게 6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김 씨 시체를 화장한 1월 21일 최 씨는 알고 지내던 보험 관련인에게 며칠 전에 친구가 죽었는데 정신이 없다가 보험 생각부터 난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4월 28일 최 씨가 작성한 보험 청구서에는 김 씨의 화장 확인서, 사망 증명서 등이 첨부됐는데 최 씨가 귀국 전부터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따로 준비했음을 의미합니다. 최 씨는 김 씨 사망 사유로 질식사, 사망보험금, 상해 재해 인정 여부라는 제목의 웹사이트 링크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습니다. 필리핀 현지 거만이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가 사인이라고 했는데 질식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최 씨. 심지어 그는 4월 1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김 씨의 유품인 카메라 렌즈를 중고 거래로 처분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렌즈 판 돈으로 오랜만에 대변길 가서 먹을까?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아내가 좋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오자 신난다는 취지의 이모티콘과 함께 개꿀띠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개꿀띠라는 게 속어로 강조의 개와 이득이 된다는 꿀, 그리고 기모찌라는 말에 뒷말이 붙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 씨의 아내가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판 돈에 대해서 대화를 또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사실 공범 여부가 수사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사실 뭐 남편이니까 이걸 먹는지 안 먹는지는 생활을 하니까 보게 되는데 먹지도 않는 남편이 이거를 계속 모으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거를 계속 반출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의심이 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수면제 관련된 성분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지금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 결국은 간호조무사인 최 씨 아내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가짜로 네. 210정이나 받아갖고 그러면 이거를 많이 받아서 이걸로 죽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금방 떠오르게 되죠. 충분히 공범 여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같고, 근데 지금 그러면 6천만 원 공증은 뭐예요? 그럼 설명이 이게 필요한 부분 같아요. 이게 누가 누구한테 준 거냐면 김 씨가 최 씨한테. 그러니까 지금 2019년 10월 21일 원룸 화재 피해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김 씨가 걱정이 돼서 최 씨와 이 거짓 공증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문서가 바로 그 최 씨가 가족에게 들고 간, 그러니까 추가로 더 가족에게 더 빼내려고 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공증서류는 빌려준 게 아니라 그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속이고 네. 쓴 공증서죠. 그럼 최 씨가 머리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게 6천이야. 근데 6천은 거꾸로 생각하면 지가 빌린 돈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그 액수가 똑같아요. 뭐 숫자가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네. 보험 설계사 지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필 서류라는 게 나와요. 허위로. 그러니까 최 씨란 놈이 사실은 김 씨가 했어야 되는 사인을 쥐가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일종의 설계를 해준 게 보험 설계사인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 보험 설계사는 공범이냐? 그게 이제 재판에서 또 논쟁 그렇죠. 중에 하나였죠. 최 씨가 수익자기 때문에 최 씨가 범인은 맞다. 그럼 보험 설계사는 모르고 해준 거냐? 이상한데? 누구도 의심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의 이야기만 알뜰살뜰하게 열심히 사는 친구였는데, 그리고 굉장히 이게 돈을 깨서 친구한테 줄 정도거든요. 이게 신뢰를 그만큼 하고 있었다라는 뜻일까요? 김 씨는 최 씨에게.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설계가 그럼 쫙 돼 있었다는. 이전부터 쭉 했다는 거죠. 상당히 지능적인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죠.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분석관이 실시한 진술분석에 의하면 최 씨 같은 경우는 거짓말로 타인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PCLR 평가 결과는 26점으로 높은 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2019년 5월 19일경 아내에게 토요일 상황 봐서 스릴 있게 해보자. 좀 골려 먹자. 술 좀 대고 네가 노브라에 헐렁한 티 입고 있음 반응이 재밌을 것 같은데 크크크. 화장실 가겠지 니도 모른 채 하고 크크 순진해가지고 하면서 김 씨를 아내랑 이렇게 골려 먹자. 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나오네요. 완전히 김 씨를 장난감 취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PCLR 점수를 26점으로 판정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인간은 사패다라는 판정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난히 피곤하지 않으세요? 체력도 활력도 예전 같지 않은 남성분들께 남성 영양제로 입수한 건강 코딩 스트롱 잡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를 한 살씩 먹을수록 건강은 스스로 잘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네, 스트롱 잡스는 약국에도 입점한 제품이고요. 서울대 약대 출신의 신약 개발자가 연구 개발한 제품입니다. 아르기닌, 흑마늘, 블랙마카, 밀크시슬, 타우린, 자라 등등 남성분들께 필요한 21가지 성분이 고함량으로 들어있어서 간단하게 이것만 드시면 됩니다. 스트롱 잡스는 난용인 데이샷, 밤용인 나이트샷 이렇게 한 세트로 나왔고요. 데이샷 2알, 나이트샷 2알 하루에 4알을 기왕이면 3개월 정도 꾸준하게 드시면 됩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직접 후기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 번 드신 분들이 꾸준히 재구매한 만큼 반응이 좋고 한 달 섭취 후에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네, 배송 메시지에 크라임 남기시면 적립금 10% 드리니까 꼭 챙겨가세요. 여기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로 구매하셔야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배송 메시지 적으셔야 적립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낮에는 스마트하게, 밤에는 스트롱하게. 스트롱 잡스 경험해보세요. 그 보험 설계사 부분도 있는데요. 최 씨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사전 작업으로 자신을 수익자로 진정한 생명보험을 미리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외국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여 기존의 채무를 면탈하고 생명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반인륜적이며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였으며 피해자의 생전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피해자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철저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더 많은 돈을 편취하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살인의 직접 증거가 남아있지 않음을 기화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태도에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올해 5월 2일 날
2심이 나왔는데 이게 확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판결 전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지만은 아무리 부실하다 하더라도 거만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본인의 행동이 찍힌 CCTV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약을 타서 죽였다고 하는 그 증거는 없을 뿐이지 분명히 수면제 성분이 옷에서 나왔고 그 성분은 자기 아내가 처방받은 거고 그럼 그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가장 심적으로는 보험의 수익자가 아무런 연결이 없는 자기로 돼 있어. 그건 당연히 보험살인 명확한 부분. 이제 또 참고로 보험 설계사였던 지인 관련된 게 나왔는데요. 1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험 설계사로서 최 씨의 위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불상사를 미연에라도 방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면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고요. 2심으로 넘어가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 청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처럼 피고인이 최 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 씨와 공모하여 보험 계약이 무효인 사실 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 사기 범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 무죄가 선고가 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 씨가 김 씨 대신에 이걸 쓴 거잖아요. 검사는 그 최 씨의 글씨임을 이걸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진짜 무죄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큰 건데 그럼 김 씨한테 연락을 했어야죠. 본인 확인을. 최소한 그런 걸 안 했다고 하면 근데 그걸 또 입증해야 되는 건 검사지. 네. 그건 뭐 범인이 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이제 뭐 판결문이 상당히 길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최 씨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에 내 아는 지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보험 가입했는데 하면서 이 정황은 충분히 문자상에 들어 있긴 합니다만 그게 뭐 직접 증거로 이게 보지 않을 만한 유일한 증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이죠. 피해자가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사실 친구들이 많이 없고 자신감 없는데 얘는 최 씨는 진짜 나를 이해해주고 얘 가족하고도 같이 뭐 여행 갈 정도로 이렇게 신뢰를 했던 부분을 역으로 좀 이용을 했던. 오랫동안 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네네. 실제로는 굉장히 이 피해자는 성실했고 알뜰했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그래요. 네, 좀 여기서 밝혀진 거는 19년부터지 고등학교, 대학교 이 성인 이후 시절부터 예를 들면 사소한 거라도 야 네가 내라는 식으로 했다든지 뭐 알게 모르게 뭐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좀 추정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자기 고등학교 친구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 부모님들은 말 그대로 갑자기 여행 갔던 아들이 죽어서 돌아온 더 많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